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의 집중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우리가 흔히 ADHD, 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 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증상과 또 원인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 대응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 계시면 이런 아동들을 한 반에서 한두 명 정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ADHD를 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한 3, 6%, 3 내지 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강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아마 한 자리에 붙어 있기 어렵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손을 떨거나 다리를 흔들거나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허락 없이 교실을 뛰어다니거나 수업 중에서도 일어나가지고 어슬렁거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숙제를 제대로 해오는 일이 별로 없고, 수업 시간에 협동 과제를 하는 프로젝트 시간에는 같이 일을 해낼 수가 없고, 그런 것도 차례를 기다리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싸우고 아이들을 때리고, 대체로 보면 수업 시간에 장난이 많고, 선생님이 보기에 또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잘 안 듣고 있는 그런 경우, 먼 산을 보고 있거나 또 백일몽과 같이 꿈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런 아이들인데 또 선생님들이 어떤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벌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쉽게 그러한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종류의 아이들일 겁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다루기가 어려워서 어렵지요. 어려워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불러서 좀 그 정밀한 진찰을 받아보라고 권해서 병원에 가게 하는 일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은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 행동이 다소간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성적이 오르거나 또래 관계가 향상이 되거나, 또는 선생님의 지시를 좀 더 잘 따르거나 그런데 큰 성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그 정상적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주의 결핍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inattention이 됩니다. 필요한 과제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잉 활동이 너무 빈번한 걸 말합니다. 너무나
자주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특징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관련이 더 깊은 것으로서 충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충동성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욕구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의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항상 뭔가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마 장래가 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배우는 만큼 배우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듣지 못하거나 이해를 충분히 못해서 반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거기에다가 차례를 기다리지도 못하거나 또는 상황에 맞지 않게 불쑥불쑥 끼어들거나 또는 충동적으로 싸움질을 하거나 그러면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부모님이 볼 때는 학교 성적도 맨날 떨어지고 친구들하고도 잘 사귀지 못하고 그러니 장래성도 없어 보이니까 부모님들이 심하게 간섭을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동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흔히 범하는 오류 같은 것은 이 아이들이 노력을 더 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는 믿음 같은 겁니다. 사실 아까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나는 거의 자동적으로나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행동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부모님들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학교에서도 실패하고 친구들한테도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한다고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고 심한 제재를 가하거나 더 강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또 그러한 지시를 따르지 못하게 되고 또 벌과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도 좌절감을 심하게 겪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좌절감을 쉽게 심하게 겪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만약 우리 자신이 그러한 문제들을 잘 알거나 수용해서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거나 또는 부모님들이 우리의 문제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부모님들은 나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대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ADHD라는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이 되거나 성인이 되거나 대체로 지속이 된다고 볼 때에 무언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계속적인 실패와 소외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학교 공부를 못했을 때 또 친구들에게 소외됐을 때 과연 내가 받는 그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되는 실패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 같습니까? 결국은 내 자신은 뭔가 무능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며 결국은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 사회나 일반 사회의 공통된 주류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내 감정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아마 내가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점점 소외되어서 은둔자와 같은 삶을 살거나 아니면 마약을 복용하게 되거나 아니면 폭력을 쓰게 됩니다. 폭력이 아니면 어떤 도둑질을 하게 될 겁니다. 폭력이나 도둑질이나 마약이나 간에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좀 다르게 보고 무시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면 아마 저는 그러한 그 어른들이 말하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ADHD를 생각해 보면 결국 아동기에 어린 시절이나 취약한 직후부터 이 아동을 교육하고 이 아동에게 적절한 방식의 양육과 교수법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까 그 학생들이 적응해 나가는 그런 부적응적인 경로를 상상해 보았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사회에서 표류하는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오지 않는 학생들의 숫자가 무지무지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10만 명이라는 동, 20만 명이라는 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한 도에서 그런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추적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주의라는 것이나 또는 과잉 활동이라는 것이나 또 충동성이라는 것이 사실 적응하기에는 가장 나쁜 조건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그러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떤 한 가지의 이론이나 원인으로도 이러한 아동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개 현재 받아들여져 있는 어떤 관점이라는 것은 두뇌에서의 확실히 모르지만 몇 가지 생리적인 증거로 볼 때 두뇌에서의 이상과 abnormality라고 하는 것과 또 그 환경에서 그러한 그 이상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상승작용을 할 때에 나타나는 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생리적인 그 원인도 아주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또 모든 ADHD를 지닌 사람들을 전부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선 우리한테는 원인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이 각각의 그 정상적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위 부주의라는 것, 어떤 일에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여러 가지의 그 지각 능력 중에서 이 오랫동안에 어떤 과제에 집중할 수 없는 지각의 문제가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든지 또는 선택적으로 어떤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가지의 일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결함이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이 아이들에게 집중을 필요한 만큼 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불행하게도 세상에서 살아나가려면 공부도 그렇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대인관계에서의 대화도 그렇고 상당히 집중적으로 오랫동안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그 지각의 능력보다도 단지 주의를 오래 지속하는 그런 능력이 결핍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 지각의 그 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과잉 행동과 그 충동성이라는 것은 주의 집중보다도 그 ADHD를 더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보다 많은 그 ADHD를 가진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이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라는 점이 부주의라는 것보다도 더 공통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게 두 개 떨어져 있는 문제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그거 문제를 지금까지 규정할 때에 어떤 때는 부주의, inattention이 더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된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보다 뭐 더 많은 때에 그랬습니다만은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더 주된 특징으로 간주되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 공통된 특징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돼 있고, 진단의 기준도 결국은 두 가지의 범주에서 공통된 정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어떻게 됩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서 무작위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충동을 더 충동적이고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주의라는 것이 심한 아동일수록 결국은 이 과잉 행동이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과잉 행동과 충동성을 다루는 한편, 이 사람들의 부주의를 함께 다루어 나가야 결국은 이 사람들의 과잉 행동과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런 아이들을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무슨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아이들을 조금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 중에서는 크게 봐서 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보다 약물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는 그런 종류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몰라도 진성 ADHD라는 그런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약물에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심리적인 접근 방법에 더 반응을 잘하는 그룹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성에 비해서 다소간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유사 ADHD,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접근하는데 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며, 또 이 아동들에게 지나치게 의학적인 처치에만 의존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설은 이 아동들에게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분야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아동들 중에서는 실제로 환경적인 이유가 더 우세해서 교육적이거나 심리적인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룹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경우에 이제 학급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면 안전한 방법은 의사 선생님에게 보내어서 좀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단을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약물을 처방을 받게 되고 그것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 약물을
복용을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도 약물을 복용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점을 좀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많은 사례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ADHD로 보이는 아동들 중에서 좀 더 매니저블한, 좀 더 관리가 가능한 또는 통제 조절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아이들과 또 지적으로 사실은 우수한 아동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ADHD라는 그 병명을 부여하는 일을 우리는 진단이라고 합니다. 이 진단을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그 지식이 우리가 그 DSM-4라는 그 질병 분류 책입니다. 근데 그 분류 방식은 편리합니다만은 아동들의 발달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 그 부주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6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ADHD이다. 이것이 7살 이전에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과잉 행동과 충동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6가지 이상이 있으면 ADHD다. 이런 식으로 그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동의 개인차, 발달적인 개인차 또는 그 아동의 어떤 체질상의 그 어떤 개인적 특징 이런 것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행동을 똑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ADHD가 아닌 아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아동들을 그 선생님들이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를 보내게 되는데 이 보내면 병원이라는 데는 무차별적으로 과잉 진단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그 의사라도 불가피한 그런 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과잉 진단을 해서 그 아이에게 ADHD라고 그 진단하고 그리고 약물을 투여하게 해서 약물을 오래 먹었다. 이제 그 아이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ADHD라는 그런 인식을 그 인식에 따라서 주위 사람들이 그 아이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아이에 대한 기대도 낮아질 뿐 아니라 또 그 아이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선 그 행동을 지적하고 무언가 제재를 가해서 그 행동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그 행동을 부모나 교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아동들은 결국은 주위에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방식 때문에 차츰차츰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거나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학생이다,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모든 경우라고 말씀은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동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ADHD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아동들의 발달적인 특징과 또 심리적인 접근 방법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동이 있었습니다. 그 아동은
ADHD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받을 만한 증거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을 갔는데 두 군데서나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다루지 못하는 아이라고 부모님에게 아이를 못 받겠다고 하거나 딴 유치원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도저히 장난이 심하고 집중을 안 해서 다룰 수가 없다. 그 얘기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뭔가 좀 그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유명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제가 보았을 때에 뚜렷한 인상은 아이가 대단히 우수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수하며 지적인 활동이 아주 왕성한 아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보통 아이들의 행동에 비해서 빈도나 성격에 있어서 다르다는 점을 더 많이 생각했다면 그 아이도 부산스럽고 불필요한 그 행동들을 허락 없이 해 나가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익숙한 환경에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부산스럽고 불필요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그 재능이나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아이가 보통보다는 많이 넘는 우수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가정 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그 조언을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조언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아동에게는 제가 대단히 긍정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으로 대했다는 것은 그 아이가 보이는 호기심이나 또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1시간을 대했는데 1시간 동안에 그 아이는 긍정적으로 대하는 저에게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 증거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아이가 저는 ADHD라고 보기보다는 그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도 지적 활동이 더 왕성하고 학교에서는 좀 지루하고 또 그 부모님으로부터는 칭찬보다는 더 높은 기대 때문에 항상 지적을 받는 것이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아무래도 그 ADHD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아이의 재능과 이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고 이제 부모님에게 필요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례를 3년 동안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례입니다만 그 사례에서 지금도 그 아이가 ADHD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수한 아동입니다. 다소간 그 베리에이션이 있다고 하면 다른 아이보다도 좀은 더 활동적으로 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아동들은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그 ADHD 아동의 전형적인 아동들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아동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보면 더 즐겁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분명 두 유치원에서 쫓겨나고 한 그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으로부터 병원으로 보내진 아동인데 3년 동안에 관찰했을 때 그 아이가 지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보여서 학교에서 문제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어머니랑 저랑 3년을 관찰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 아이는 ADHD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혹시 이제 선생님 반에 있으면 사실 그 아동이 학교에서 그렇게 좀 무질서하거나 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그 변인들을 조절, 통제할 수 있는지 그 노력을 먼저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좀 더 예외적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유사 ADHD의 사례가 아니고 진성 ADHD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ADHD일 때에 우리는 학교에서나 집에서 이 아동들에게 좀 더 적합한 방식으로 아동들을 다루고 아동들을 교육해야 합니다.